네, 우리 대건테크는 98년 10월 창업한 이래 케이블 아세이를 주로 생산하는 업체였었는데, 지금 현재는 반도체 장비, 그리고 공작기계, 컨트롤 박스, 8년 전부터 금속 3D 프린터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사업을 시작하면서 쭉 우리 직원들한테 강조하는 부분도, 그리고 우리 회사의 사원도 신바람 나는 일터입니다. 회사 일을 시작할 때 뭐든지 자기 좀 창의적이고 독창적이고 뭐 이런 식으로 옛날 회사 같이 이렇게 막 체계적으로 뭐 사원 위에 몇 년 되면 주임 되고 주임 대리 되고 뭐 과장 되고 부장 되고, 저는 그런 거를 많이 좀 싫어하는 편입니다. 새로운 마인드를 가지고 항상 자기 중심으로, 사원이라도 자기 중심으로 뭔가 일을 해나가는 그런 사람을 저는 좀 원하고, 회사 분위기도 좀 그런 식으로 끌고 나갔으면 하는 게 항상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고, 그래서 각종 표어라든지 캐치프레이즈 이런 걸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3D 사업단장 신정국입니다. 이분은 대건테크의 김우정 부장님이시고요. 저희 오늘 부장님 모시고 요즘 각광 받고 있는 3D 프린터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부장님, 저 3D 프린터가 만들기 되게 어려운 프린터인데요. 이 장비의 어떤 개요, 특징 이런 거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장비는 구리 전용으로 해서 저희들이 만드는 장비입니다. 원래 이제 저희들이 135라는 가장 적은 장비에 400W짜리 레이저를 하고 있는 장비를 레이저를 개조해서 그 구리를 녹일 수 있는 레이저, 즉 그린 레이저를 장착을 했습니다. 일반적인 금속은 파장대가 한 1000 정도의 파장대에서 금속을 녹일 수 있는데, 구리나 알루미늄 같이 흡수율이 낮은 금속 같은 경우는 파장대를 낮은 레이저를 사용해서 금속을 녹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그린 레이저는 주로 파장대가 한 500에서 600 정도의 파장을 갖고 있는 레이저를 가지고 출력을 하고 있습니다. 구리는 외국 장비에서는 곳곳 한 번씩 도전을 하고 있는데, 국내에서는 최초로 도전을 하고 있는 거고요. 국내에서 구리 장비를 출력을 해본 적은 아무데도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온 EOS 장비에서 출력을 한다고는 하는데 아직까지 한 번도 해본 적은 없고, 그 EOS 장비가 외국에서는 출력해서 나온 적은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구리가 각광받게 된 이유는, 가장 큰 거는 이제 전기 자동차 때문에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로 이제 전기 자동차의 열 전도율이나 전기 전도율이 높은 금속을 사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구리가 많이 사용이 되었고, 그리고 구리를 사용하다 보니까 무거운 구리를 경량화시키는 방법을 고민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3D 프린트 형태로 많이 나왔는데, 초창기에 3D 프린트를 연구하시는 분들은 알루미늄이나 구리라든지 이런 파장대가 낮은, 그리고 흡수율이 낮은 금속 같은 경우는 녹지 않을 거다, 그리고 이게 출력이 잘 안 될 것이라고 많이 생각을 하셨고요. 그래서 연구 분야에서는 조금 예외적인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기 자동차라든지 경량화 부분, 특히 이제 개인용 수송, 플라잉카라든지 하늘을 나르는 운송 수단에 대한 이 개념이 나오다 보니까 훨씬 열 전도율이나 전기 전도율이 높은 금속으로서 3D 프린터를 만들어 보자는 연구가 활발하면서 이제 구리가 나오게 되고, 저희들도 이제 초창기에 구리를 하면서 이 파트가 잘 될 거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좀 가졌는데, 생각보다 좀 잘 된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일반 레이저를 했을 때는 구리가 이제
가장 우리의 큰 특징인 전기 전도율이 상당히 낮게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나왔을 때 전기 전도율이 순수 구리 100을 기준으로 한다면 일반 레이저로 한다면 한 80 정도밖에 안 나오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린 레이저로 했을 때의 출력물은 최소 95% 이상 혹은 뭐 99%까지 나온다는 문헌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린 레이저를 많이 도전을 했고, 수요는 많이 있습니다. 뭐 현대자동차라든지 다른 뭐 자동차 회사들 쪽 대우라든지 이런 쪽에서 뭐 요구는 많이 들어옵니다. 부품이라든지 이런 것 요구는 많이 들어오는데 아직까지 상용화되지 못하고 개발만 되다 보니까 이제 3D 프린터 부분이, 근데 이제 초창기다 보니까 이 파트에 대해서 연구하는 분도 많지가 않으시고 연구하는 내용도 많지 않다 보니까 저희들도 이제 어떤 부분에서 조건을 잡아야 되는 건지 모르다 보니까 최소한의 구리의부터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가장 큰 게 이제 분말을 제조하는 것부터의 산화가 이제 가장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 구리 분말을 제조하기보다는 무산소 동이라고 산소를 없이 만드는 제조 방법을 통해서 먼저 제조를 했습니다. 그 제조 방법은 국내에서 상용화되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국내에 각각 기업을 섭외를 해서 지금 상용화를 하고 있고, 국내 동을 가장 크게 하고 있는 풍산홀딩스와 저희들이 이제 상용화 계획을 계속 얘기를 하고 그쪽과 같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에서는 저희들이 개발하고 있는 그 구리 동은 경기도 모 업체에서 실험용으로 테스트를 해서 한 100kg 정도 저희들이 구매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 산소가 없는 거에 대해서 산소 산화가 안 되는 구리를 사용하다 보면 전기 전도율이나 열 전도율이 상당히 좋을 것이라고 문헌이 나와 있고 또 연구 기본적인 거기 때문에 그걸 기본으로 하고, 그 이후에 뭐 챔버나 이런 것도 또 저희들이 기존의 질소나 이런 것보다는 산소를 얻기 위한 아르곤 가스를 주입을 해서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조금 이제 그린 레이저가 저희들이 이제껏 다루었던 일반 레이저와 조금 다른 패턴을 보이고 다르게 진행을 해서 가장 큰 건 하드웨어적인 것보다는 소프트웨어적인 것을 많이 저희들이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은 뭐 디테일하게 제가 설명을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한번 할 예정이고, 현재 구리 시편으로 해서 저희들이 형상을 만드는 것은 문제가 안 되고 안에 전기 전도율이나 열 전도율 혹은 그 리크 실험을 통해서 그 수압이나 이런 테스트를 저희들이 많이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가장 크게 하고 있는 거는 이제 전기 전도율이 얼마 순수 구리에 비해서 얼마만큼 나오는지에 대한 테스트가 아마 가장 클 것 같고, 저희들이 지금 테스트 일정으로 보면 한 8월 말 정도면 고객사들이 만족하는 특성을 가진 구리 시편과 모양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전도율이 높기 때문에 스포츠가 기존의 금속하고 굉장히 다르잖아요. 네. 그것도 되게 궁금해할 포인트 같은데 학생들이. 우선은 저희들이 지금은 기존의 스포트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스포트 형태를 바꿔야 된다는 것은 많은 시편이나 많은 형태를 가지고 난 이후에 장비를 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많은 형태의 출력을 먼저 하는 거로 되어 있고, 스포트는 결국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에서 많이 변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은 머털라이저와 같이 변형을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머털라이저 이제 벨기에 본사와 계속적으로 연결을 해서 한 2주에 한 번 정도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얼마만큼 되고 얼마만큼 진행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부장님, 이 장비는 아까 본 장비보다 조금 더 대형 장비처럼 보이고요. 알루미늄인 것 같은데 좀 다른 시스템처럼 보이니까 이 장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 장비는 M270이라는 장비입니다. 이제 270, 270에 300 정도의 중형 부품을 출력할 수 있는 장비인데, 주로 이제 알루미늄의 자동차용 부품을 겨냥해서 만드는 장비입니다. 기존의 장비, 아까 보셨던 장비 구리 전용 장비는 그린 레이저를 사용하는데
이 장비는 일반적인 IPG 레이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레이저 파장대가 좀 크다 보니까 주로 이제 일반적인 금속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장비 같은 경우는 레이저가 한 개를 사용할 수도 있고 두 개를 사용할 수 있는 옵션 선택입니다. 부품이 많다 보니까 주로 레이저도 속도를 좀 빠르게 하기 위해서 두 개의 레이저를 사용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출력 시간이 장시간입니다. 앞에 장비가 보통 한 일주일 정도가 최대 출력 시간이라면 이거는 한 달 반 정도가 한 50일 정도가 최대 출력 시간이다 보니까 그 최대 출력을 위해서 중간에 분말을 공급해 줘야 되는 공급 장치가 필수적인 그런 장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로 이 장비는 이제 자동차 부품이라든지 항공 부품, 그래서 알루미늄을 주로 사용하는 그쪽에서 이제 많이 사용되는 장비고, 이 장비는 현재 2대가 판매가 되어 있고 세 번째 장비가 현재 판매를 하기 위해서 지금은 진행이 되고 있는 장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장비 좀 특이하긴 해요, 그죠? 네. 글러박스도 확인되어 있고, 요 밖에 있는 도어도 또 따로 있고. 요거는 기본 장비와 좀 다른 게, 기본 135 장비는 출력부 배드와 연료 공급부 배드가 따로 있는데 여기는 출력부 배드밖에 없습니다. 연료 공급부 배드는 여기 옆에 보시는 연료 공급 장치에서 공급이 되어서 위에 연료 공급부가 따로 있어서 연료를 위쪽에서 흩어 뿌려주는 방식으로 이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출력부가 크기 때문에 연료 공급부도 같이 크게 만들면 장비 사이즈가 무한정 커지기 때문에, 그래서 연료 공급부는 별도로 공급을 할 수 있는 그런 장비를 통상적으로는 갖고 있습니다. 여기 출력 패드가 있으면 옆에 파우더 패드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통상적인데 여기 이제 위에서 파우더를 계량해서 위에서 뿌려주는 방식을 쓰고 있죠. 그게 다른 거죠. 네. 이거 같은 경우는 글로벌 박스가 따로 있는 거는 출력을 하는 중간에 안에서 어느 정도 작동을 할 수 있게 저희들이 만들어 놓은 장비다 보니까 글로벌 박스가 달려 있습니다. 대형 장비 같은 경우는 출력을 하면서 출력 중간중간에 확인해야 될 게 몇 군데 있기 때문에 주로 대형 장비 위주로 저희들은 글로벌 박스를 만들어서 장비가 출력을 할 때 사용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기도 합니다. 여기가 한 달 뭐 연속적으로 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네. 그렇게까지 필요한가요? 한 달 주기란? 부품 사이즈가 크다 보면 한 달 정도가 걸리는 경우도 있고 안에 체험 정도는 한 달 정도 걸립니다. 주로 저희들이 이게 만드는 게 이제 발전 부품을 주로 만들었는데, 발전 부품의 밸브가 한 300에 270에 300 정도 장비, 여기에 이제 꽉 차는 장비가 밸브가 들어가고 그 안에 밸브를 꽉 채우다 보니까 그 장비를 뽑는 게 한 45일 정도 걸립니다. 그럼 45일 동안 분말이 한 번도 쉬지 않고 주 공급이 되어야 된다면 공급부에서 분말이 자동으로 공급되어야 되는 부분이고, 만일에 중간에 분말이 한번 끊어진다든지 혹은 분말이 없어진다 그러면 그 파트 부분은 디펙트, 결함으로 남기 때문에 나중에 부품에서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거는 계속적으로 공급해 줄 수 있는 공급 장치가 꼭 필요한 장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대형 장비에 공급 장치가 필요한 장비는 저희들이 이제 처음이고, 외국에서는 주로 이제 300 이상의 장비들부터 이제 공급 장치가 별도로 이제 들어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 밖에 이거는 안전을 위해서 배려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주로 이제 안전 부분에 대해서 이중적인 장치, 그리고 이제 안에 가스 농도, 그리고 나머지 수동 조작을 할 수 있는, 긴급 상황 시 수동 조작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다 연구 개발해서 장착을 하고 있습니다. 부장님, 장비 알루미늄 프린터 지금 2대는 파셨고 이게 이제 3번째 판매하실 장비죠? 네, 이 장비는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이제 수주를 받아서 만든 좀 장비입니다. 기존의 장비에 비해서 조금 이제 사양이 다른 장비에 비해서 좀 고사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국방과학연구소 같은 경우는 좀 위험한 분말을 많이 사용하고 혹 하약을 좀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그런 거를 만들기 위해서 요청하신 장비의 구조나 혹은 시설면 부분이 타 장비와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타 장비는 상용용 알루미늄 분말을 사용한다면 여기는 연구용 알루미늄 분말을 사용하다 보니까 순수 알루미늄부터 시작해가지고 마그네슘이 많이 들어가는 알루미늄부터 해서 그때그때 필요한 분말을 자기들이 개발해서 사용하는 장비다 보니까 그거에 맞게 만드는 장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산소 포화도 조절이 엄청나게 잘 되어 있겠네요. 네, 여기 같은 경우는 산소 포화도 조절을 비롯해서 별도의 센서라든지 산소를 할 수 있는 센서, 그리고 이 이 장비가 설치되는 룸에서도 산소라든지 질소 이런 특별한 센서가 좀 많이 들어가 있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여기에 이제 센서라든지 특히 여기는 방폭 기능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폭발을 하더라도 안쪽에서 모든 걸 처리할 수 있도록 다른 장비에 비해서 방폭 기능이 좀 많이 들어가 있고, 압력을 최대한 낮출 수 있는 방법을 많이 도입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장비는 도입가가 대략적으로 이 장비는 일반적인 저희들 알루미늄 장비가 5억 후반대인데 일반대는 한 7억 후반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 2억 정도가 그 고객사에 요구하는 장비 옵션이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장비는 제가 의미를 좀 소개해 드릴게요. 우리가 3D 프린터가 양산성 있냐 없냐를 따질 때 이 베드 크기가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보통 기준이 350을 기본대 양산성을 생각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게 500입니다. 그래서 500이 되냐 안 되냐가 프린터로 만들었을 때 최단성이 있나 없냐를 따지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숫자입니다. 이 장비는 500, 500, 500을 할 수 있는 장비고요. 이렇게 대형 장비를 하게 되면 레이저 빔 하나로는 커버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장비는 레이저 빔을 4개를 씁니다. 이게 커드 레이저. 이게 빔을 조절하기 되게 힘들겠죠. 그래서 개발하신 우리 부장님 설명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부장님 500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 장비는 단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커드 레이저를 사용하는 4개의 레이저를 사용하는 장비입니다. 레이저 하나가 500의 영역을 다 하려고 하면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각각 4개의 영역으로 분할을 해서 각 영역마다 레이저 하나씩 동시에 돌림으로 해서 기존의 1개의 레이저가 500의 부피를 다 차지해서 출력하는 것에 비해서 2.7배에서 한 3배 정도의 속도가 빠르게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거는 장비도 크지만은 레이저도 4개가 가야 되기 때문에 조금 기술적으로 많이 요하는 거, 특히 레이저가 동시에 쏘아지면서 출력을 할 때 그 시차나 이런 걸 맞아야 다음 리코팅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기술이 많이 필요하고, 특히 소프트웨어 제어 부분에서 많은 창의력과 기술이 필요한 장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방식도 되게 특이한데요? 슬라이딩 베드 방식인가요? 예. 이 장비 같은 경우는 베드가 기존의 베드와 좀 다른 베드 교체형입니다. 그래서 베드를 교체하기 위해서 비존의 베드를 슬라이딩 시켜서 슬라이딩 된 이후에 베드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장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2가지의 큰 장점을 가지고 저희들이 설계를 했는데, 하나는 장비를 24시간 돌릴 수 있는 겁니다. 기존의 베드가 부착되어 있는 장비 같은 경우는 출력 이후에 출력물을 빼내기 위해서 분말이 씻고 난 이후에 분말을 제거를 하고 출력물을 빼낼 수 있다면 그동안은 장비를 전혀 사용을 못했습니다. 그 대신 이 장비 같은 경우는 출력을 완료한 난 이후에 베드를 슬라이딩 시켜서 베드가 저쪽에서 빠져나가고 신규 베드가 다시 들어와서 슬라이딩 하게 되면 계속적으로 장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양산을 가는 일반 생산업체에서는 장비를 돌리는 시간이 곧 돈이기 때문에 장비의 가동률을 최대한 높일 수 있는 장비를 만들었고, 이게 로드락이 걸려 있겠나요, 그러면? 예,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이 베드가 가변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500짜리 출력을 하고 싶으면 500짜리 베드를 넣어서 그 시간에 맞게 출력을 하고, 내가 150짜리만 출력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150짜리 베드를 넣어서 적은 양의 분말과 적은 양의 시간으로 출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베드를 선택을 해서 출력 시간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커드 레이저를 사용하는 장비 가장 큰 기술적 노하우를 보면 이 레이저가 4개가 중첩되는 파트에서 가장 큰 기술적인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레이저가 4개네요. 하나, 둘, 셋인데 이렇게 4분의 1씩 감당하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요게 이제 500, 500, 500의 사이즈인데 4개의 커드 레이저가 각각의 영역을 이렇게 배분해서 갑니다. 1영역, 2영역, 3영역, 4영역을 배분하는데, 레이저에서 가장 큰 거는 이게 각 영역마다 중첩되는 파트의 출력의 품질이 어떻는지, 그리고 그 부분에서의 강도나 이런 게 어떻는지를 가장 알고 중요하기 때문에 이 네 부분에서 우리가 레이저가 얼마만큼 중첩이 안 되고 각자의 영역을 하는지 기술적인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특히 마지막 꼭지점 부분은 이 부분은 4개의 레이저가 동시에 모이는 파트이기 때문에 가장 기술적으로 중요한 파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많이 연구하는 파트는 레이저가 각각 중점되는 이 5포인트가 어떻게 품질이 나오는지, 기존의 나머지보다 품질이 어떻는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연구를 하고 테스트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캘리브레이션 하는 장비를 만드신 것 같은데요. 네, 이 레이저를 중첩을 안 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컬리베이션 하는 장비를 만들었습니다. 예, 저쪽으로 가서 한번 보시죠. 예, 이 장비는 저희들이 아까 방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 레이저 4개를 중첩시키는데 그 레이저가 중첩하지 않고 각자의 영역을 가장 잘 찾아가기 위한 컬리브레이션을 하는 장비입니다. 기존의 방법은 컬리브레이션이 종이에 레이저를 쥐어서 그걸 다 그렸는데 저희들이 4개 레이저를 고속으로 돌리다 보니까 컬리브레이션 레이저를 하고 또 그거를 데이터를 만들고 하는 시간이 너무 걸리다 보니까 저희들이 자체 내로 컬리브레이션 하는 기계를 아예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기 장비에서 레이저를 다 찢어서 나오면 이 장비에서 비전 카메라로 위치를 정확하게 찍어 가지고 컴퓨터로 전송을 하게 되면 컴퓨터에서 프로그램으로 이 위치를 읽어서 이 레이저가 얼마만큼 중첩이 되고 지금 세팅된 값에서는 얼마만큼 중첩이 안 되는지를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데이터를 계속적으로 수집을 해서 그 컬리브레이션의 기술을 익혀 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요 마킹은 저 장비가 하는 거고, 네. 마킹된 장비를 얘가 카메라로 인식해서, 네, 맞습니다. 가운데 보시면 빔 중첩되는 데가 많으니까 이거 오버랩 많이 돼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투빔 존이나 포빔 존은 이렇게 빔이 많이 찍히는 걸 비전을 인식해서 해석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런 걸 사실 국내에서 처음 한 것 같은데요. 국내에서도 처음이고 외국에서는 아마 있을 것 같은데 아직 저희들이 보지는 못했고, 저희들이 이제 장비를 개발하고 하다 보니까 이런 게 있으면 상당히 좋겠다고 해서 이제 저희들이 자체 내로 이제 장비를 설계해서 기술을 해서 만드는 건데, 지금 이 배들은 저희들이 추후에 장비까지 생각을 해서 한 800에서 1m까지 충분히 갈 수 있을 정도의 장비를 만들어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목표는 1m짜리 장비를 만드는데 점차적으로 500에서 800 느리고 800에서 1m 느릴 수 있는 데이터를 축적하고 기술을 축적하기 위해서 지금은 작은 것부터 천천히 시작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500 장비니까 500 by 500인데 네. 여기서 빔 중첩을 충분히 해석해야 800 장비가 됐을 때 넘어갈 수 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 받으신 거예요? 예. 이렇다 보니까 저희들이 작년에 창원시로부터 이제 최고 연구팀이라는 상을 수여했습니다. 근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올해 2월 달에 이 상을 주시더라고요. 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3D 프린터 찍는 플라스틱 중에서 좀 좋은 플라스틱, 그걸 슈퍼 엔지니어 플라스틱이라고 불러요. 슈퍼 엔지니어 플라스틱의 대표적인 게 울템, 그다음에 피커, 그다음에 PE, KK 이 3가지가 있는데, 이 프린트는 울템하고 피크가 가능한 프린트죠. 네. 그래서 부장님 이 프린트의 특징하고 출력물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예. 요거는 이제 대근에서 유일하게 SLS 장비 방식의 장비입니다. 폴리에틸 캡톤이라는 이제 피크를 출력할 수 있는 장비인데, 주로 이제 항공용이나 그 다음에 의료용으로 주로 많이 쓰입니다. 주로 이제 가공으로 의료용이 많이 쓰이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좀 어렵고 이제 외국에서 주로 가공용으로 많이 들어와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정형화된 형태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저희들은 이제 맞춤형으로, 환자 개개인의 맞춤형으로 이제 만들어서 개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거는 이 소재 자체가 1980년도에 이제 영국에서 개발된 소재다 보니까 소재에 대한 특허, 그 다음에 이 소재가 이제 의료용 소재로 출력되는 데에 대한 이제 이런 많은 노하우가 있고 하다 보니까 의료 수급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제 영국의 비트렉스 말고 독일의 에보닉이라는 사에서 같이 의료를 장비를 수급해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인체는 어떤 형태로 사용이 되냐면, 가장 많이 사용되는 얘가 이제 두개골 쪽으로 많이 사용되는데, 특히 이제 가공된 두개골이 기존에 이렇게 붙여진다면 3D 프린팅 형태는 이렇게 형태에 맞게 완벽하게 이제 나와서 붙여질 수 있습니다. 주로 이런 가공 형태는 외국에서 들어와서 이제 인체에 많이 테스트되고, 현재 저희들이 지금 의료 테스트를 하고 있는 거는 이렇게 3D 프린트로 인체 맞춤형으로 하는 테스트가 이제 이루어져 있고, 여기에 보시면 이거는 이제 저희들 본 플레이트라고 인체의 그 연골뼈나 이런 데 뼈를 연결하는 그런 플레이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이제
피크 소재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주로 정형화 형태인데 이걸 환자 맞춤형의 길이에 맞게 이제 유지를 하고 있고, 이런 것처럼 이제 연골 부분이나 척추 부분에 이제 각각의 마디 부분에 연골 부분에 3D 척추를 금속 대신 피크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제 금속과 차이점은 뭐냐면 이제 느낌을 느낄 수 있다는 거. 금속은 좀 몸에 들어가면 좀 시리다라든지 혹은 또 엑스레이 촬영이나 이런 거에서 조금 문제가 되는데, 요거는 이제 그런 느낌이 없다는 점에서 많이 사용되는 소재입니다. 근데 이제 소재에 따라서는 이제 호불호가 좀 갈리긴 한데, 아마 피크 같은 경우는 이제 다시 연구되고 개발되어야 할 소재 중에 하나라고 지금 이제 의료나 아니면 학회에서 각광받고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피크에 대한 3D 프린터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와이어 형태로 만든 3D 프린터가 있기는 있습니다. 근데 그건 정밀하지 못하다는 게 있고, 인체에 들어가기도 상당히 어렵다는 거. 근데 SLS 방식의 피크 3D 프린터는 독일의 그 EOS사가 전 세계 최초로 개발을 했고, 저희가 두 번째로 이제 개발을 해서 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의료용으로 개발하다 보니까 조금 장비가 사이즈가 좀 작아서 현재 지금 이 사이즈 2배, 300 정도의 사이즈를 이제 개발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요거는 항공기 이제 드론 하는 경량화된 엔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알루미늄으로 출력을 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놓아 있는 거고요. 요건 타이타늄으로 치아에 들어가는 치아 그 틀니의 보철 쪽이라고 보시면 되고, 요거는 이제 항공기 쪽에 연소기 형태로 제작을 한 건데, 이렇게 붙일 수 있는 형태로 이제 제작이 되어 있는 겁니다. 요 안에 보면 유로관이 있어서 가공으로는 좀 어려운 그런 거로 차이예요? 제작을 했고, 요거는 이제 발전 부품입니다. 요렇게 이제 3D 프린터로 출력해서 가공한 거. 요거는 가공품 3D 프린터. 거의 똑같습니다. 단지 이제 하나는 가공해서 만드는 거, 하나는 3D 프린터로 만들어서 비교를 해놓은 거죠. 예, 보시면 되고요. 요거는 마그네슘입니다. 마그네슘이 극자고, 나머지는 이제 저희들이 혈관을 마그네슘 혈관 스텐트 구조를 현재 개발을 하고 있는. 그런데 마그네슘에서 혈관이 들어가면 펴져가지고 혈관 확장해주는 스텐실이죠. 예, 어떤 기간 확장하고 난 후에 마그네슘 인체에서 높기 때문에 2차 혈관을 제거할 수술을 필요 없기 때문에 스텐트 제거하는 필요 없기 때문에 그걸 많이 지금 이제 연구로 많이 개발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마그네슘 소재도 생식이 안 쉽죠, 그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구리만큼 안 쉬운 재료죠. 요거는 이제 발전소에서 들어가는 발전 부품입니다. 이게 원래는 요거는 가공하고 요거는 아변봉으로 이렇게 두 개 용접을 하는데, 3D 프린터로 그냥 한 번에 다 출력을 할 수 있게 만들어서 이제 실장을 하는 그런 케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용접 그런 게 없으니까. 예, 용접 없이 그렇게 만드는 거고요. 이제 표준 샘플들이고요, 그죠? 예, 그거는 이제 표준형 현상을 만드는 샘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이제 요거는 이제 마그네슘으로 이어폰을 만드는 건데, 상당히 가볍고 마그네슘이 소리 전달에 상당히 좋기 때문에 마그네슘으로 이어폰 케이스를 만들어서 테스트를 하는 그런데 고가 이어폰에 주로 많이 사용된다고 합니다. 요거는 이제 발전 부품의 스월러 쪽 부품인데, 이게 이너와 아우터 두 개가 이제 붙어서 발전의 부품으로 들어가는데, 이거 출력을 해서 필라들 채운 거 보면 네, 다 이렇게 출력해서 만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요거는 항공기 드론의 랜딩 기어를 그 위상 최적화 DFAM에서 저희들이 만드는 건데, 기존에는 이제 굵게 나와 있는 거를 저희들이 이제 위상 최적화를 해서 3D 프린터로 해서 가볍지만 구조적으로는 탄탄하게 요렇게 이제 만드는데, 이제 알루미늄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상당히 가볍습니다. 그러네요. 정말 가볍고.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 항공기 무게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이제 많이 가지만 구조는 문제가 없게. 아까 이거는 이제 피크인데, 기존의 금속과 타이타늄과 피크를 같이 결합을 해가지고 이렇게 사용할 수 있다. 요거만 결합을 한 거고요. 그러네. 예, 나머지는 그냥 피크 그대로 사용하는데, 금속과 결합이 가능하고 그 결합하더라도 전혀 뭐 떨어지는 이나 이런 게 손상이 없다. 그러네. 또 이런 처음 이거는 봅니다. 이제 보여주고 피크하고 타이타늄 결합된 겁니다. 보여주시면 돼요. 뭐 꼭 석박사 아니라도 젊은이들한테 해주고 싶은 게, 제가 좀 전에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뭔가 요즘 젊은이들이 도전의식이 좀 부족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항상 자꾸
고인물은 썩듯이 뭐 현재 있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 예전에 그랬는데 뭐 이런 거를 저는 싫어합니다. 우리 직원들을 그 회의를 할 때도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위에 사람하고 그 직급이 낮은 사람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항상 저는 웬만하면 밑에 젊은 사람들 생각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뭔가 바뀌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거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은 현재는 무조건 잘못됐다. 새롭게 바뀌는 것만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래서 석박사 과정이든지 어떤 젊은이들이 앞으로 진짜 창의적으로 뭔가 자기만의 그 독창적인 뭐 그런 생각을 가지고 뭐 일을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